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연예계 사건 사고들 오늘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핫풍문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의 자폭, 7년 만에 왜? 마약 공범으로 지목된 톱스타 A의 실체. 박유천, 황하나, 타국으로 치닫는 마약 공방전. 마약 전쟁의 시작. 연예인 은퇴까지 걸었다. 혐의 추가도 재벌급 규모. 황하나의 마약 제국은 어디까지인가? 마약 피의자로 전락한 변호사. 로버트 할리에겐 과연 무슨 일이? 정준영 승리의 추악한 단톡방. 영혼의 절친들이 사랑한 고기와 캔디는? 버닝썬 팀이 그리고 YG. 억대의 탈세 게이트가 열리다. 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블랙박스에도 담기지 않은 진실 공방.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버닝썬 게이트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째인데요. 네. 단순히 폭행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황금폰 게이트, 탈세 논란을 비롯해 새롭게 열린 마약 전쟁까지 대한민국 연예계는 연일 사건 사고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네, 버닝썬을 모태로 정말 요즘 이상하리 많지 마약 관련 연예인들의 그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터지는 이유가 뭘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방송인 에이미 씨가 과거 남자 연예인과 프로포폴을 했다고 폭로해서 논란이 일었죠. 네, 맞습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13년 9월에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어서 그때 벌금형으로 끝이 났는데 당시에 그 에이미 씨가 혼자 처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돌연 최근에 공범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에이미 씨가 지난 4월 16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날이다 라면서 장문의 글을 올린 게 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과거에 한 남자 연예인 A 씨와 함께 프로포폴을 했다고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에이미 씨가 쓴 글을 보면은 모든 프로포폴은 그 A군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졸피뎀도 마찬가지다. 전 지금 제가 저지른 죄로 지금도 용서를 받고 있고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과거에 밝히지 않았던 공범자를 언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누구라고 특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피해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에이미 씨의 장문 SNS 글을 토대로 해서 힌트를 이제 추적하는 네티즌 수사대가 드디어 막 계속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용 중에 보면은요, 조사가 시작되자 군대에 있던 그 친구는 새벽마다 전화를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미 그 사건 당시에 군대에 있던 연예인으로 이렇게 그 퍼즐 맞추기가 시작된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에이미 씨의 글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넌 참 환하게 팁에서 웃고 있더라. 널 용서해야만 하니 슬프구나라는 걸 좀 근거로 현직 활동하는 연예인이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 자랑스럽고 멋있었던 사람, 저에게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를 이렇게 글을 썼는데 과거에 정말 절친이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이 사람을 가수 휘성 씨로 지금 일단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일단 갈립니다. 일단 에이미 씨가 몇 년 동안 이거를 숨기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억울했겠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누리꾼들은 이게 무슨 의도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진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거는 단순히 뭐 프로포폴을 같이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이미 씨가 밝힌 내용을 보면 그 프로포폴을 같이 했는데 그 같이 한 상황에서 에이미 씨 혼자 어떤 의리가 됐든 아니면 뭐 사랑이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혼자 짊어지고 간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보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보호하려고 했더니 그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이른바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범죄를 숨기려고 했었다, 이런 녹취록이 있다고 이제 에이미 씨가 밝히면서 사실 더 많은 그
대중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범죄는 그간 있었던 뭐 어떤 단순한 어떤 뭐 마약 사건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휘성 씨를 직접 인터뷰를 하려고 그 휘성 씨와 굉장히 친한 측근한테 어제 바로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휘성 씨한테 직접 또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을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휘성 씨가 인터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쪽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휘성 씨 쪽에서 대처를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본인이 성범죄 모의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직접 해명 과정에서 쓰게 되면 그게 제목이 됩니다. 기사의 제목. 그러면은 이 A 씨를 지칭하는 게 휘성 씨처럼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에이미 씨는 A 씨가 휘성 씨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재발절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게 누구인지 본인이 확실한 게 있으면 녹취록을요. 직접 A 씨를 공개하는 게 힘들면 수사기관에 내면 된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확인이 돼서 이거는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다 싶으면 소환 조사를 벌일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지 이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에이미 씨를 직접 A 씨를 거론하기도 힘들 거고 휘성 씨 역시 제가 그 A 씨입니다라고 나서기도 힘든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럼 안 기자님이 에이미 씨한테 녹취록 내라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미국에 있죠. 네, 미국 연락은 닫고 있는 건가요? 근데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죠. 없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에이미 씨를 또 소환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면 과거 그 사건 관련해서 강제 출국이 됐고요. 그러다가 2년 전인가 동생이 결혼하는 것 때문에 한 5일 정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을 받아서 왔다 갔는데 그리고는 지금 한국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이 일단 수사를 이거에 대해 해주세요 하는 의지를 밝히면은 수사기관에서 보고서는 이거는 수사할 만하다 싶으면은 소환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고소인 조사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저는 이거 자체가 직접적인 범죄가 아직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A 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모의했고 그거에 대한 녹취록으로 증명이 되면은요 법적 처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에이미 씨의 이 프로포폴을 매번 같이 했다라고 한 거는 약간 전 글쎄 썩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약물들마다 이게 복용하는 패턴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필로폰 같은 경우는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성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마초 같은 경우는 동성들이 오히려 비율도 높고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병원과 어떤 뭐 연계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어떤 뭐 아주 밀매되거나 이런 종류의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는 병원에서 혼자 좀 과도하게 맞는 경우가 많지. 예를 들어 프로포폴을 어떻게 내가 구해갖고 남자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집안에서 맞았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매번 프로포폴을 모 연예인과 같이 했다 이거는 글쎄 신빙성에서 저는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은 명예는 떨어지고 이거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에이미는 지금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그냥 덮이는데 그렇죠. 일단 이미지는 실추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확인되기가 쉽지 않네요. 네, SNS에 이렇게 뭔가 누구라고 딱 특정하지 않고 올리는 거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라도 나중에 나 그 사람이랑 얘기한 적 없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쓴 거잖아.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네, 딱 그냥 이런 한 줄, 식으로. 전 A를 휘성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만에 하나 그렇게 올리면 사실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전 그러면은 TV에서 네네. 환하게 웃는 연예인이 많아서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웃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 글에 SNS에 널 용서해야만 하니 슬프구나라고 써 있어요. 본인은 용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굳이 SNS에 올리는지 참 이게 뭘 원하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그렇다고 에이미 씨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에이미 씨를 탓하고 싶은 건 네, 전혀 네. 아니고요. 다만 본인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바로잡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은요 SNS에 쓸 게 아니라 정식으로 단계를 밟아서 저는 공소장을 내라고 그쵸,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니 나는 내가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에이미가 한 말이에요? 아니면은 형이 들려준다고 그러던데? 내가 걔를 왜 들려줘 그런 거를? 아니 있냐고 형, 진짜로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했냐고요? 네가 그 말을 할 리도 없고 너는 에이미랑 제일 친했었고 내가 에이미 욕했을 때 난리 났었어 내가. 네가 화가 나갖고 나랑 싸웠지. 신영아, 나 진짜 용기 갖고 전화한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왜 그러는 거야? 나 너 얘기를 오늘 다 들으니까 내가 느껴져서. 나는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 내가 단박에 다시 뜯을게. 너가 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 이제. 아니야, 믿어. 아니,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나 오늘 콘서트 결국에 이 콘서트까지 취소되면서 나 모든 계약들 다 무너지게 됐어. 그냥 나 이제 무슨 일하고 살아야 되니? 나 노래라도 할 수 있을까? 나 용서해줘. 네가 날 용서해야 된다며. 아니야. 돌려놓을게. 내가 욕 더 많이 먹더라도 더 돌려놓을게, 확실히. 너는 왜 너만 봐? 왜 그렇게 너만 보니? 나는 이러면서도 나는 내가 가장 난 역할을 너가 대단해 했어야 해. 보였어. 난 너가 대단해 보였고, 나는 너한테 솔직히 말해서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었고. 내가 왜 그거 이상장이 왜 내가 돼야 돼? 왜 도대체 왜 내가 돼야 돼?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시대를 탄 해프닝인지 아니면 제2의 황하나 케이스가 될 건지 그런 사실 여부를 저희가 이제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하나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황하나 씨가 언급한 공범자 남자 연예인 A씨,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 씨가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 씨와 마약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지난 2016년에 성추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유천 씨인데요. 이번엔 마약 연루설에 휩싸이면서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결국 은퇴카드를 내미는 초강수를 두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미 뭐 결혼설, 결별설까지 뭐 혹독하게 언론의 관심세를 받았잖아요. 네. 이번엔 연예인의 종착점인 자신의 은퇴까지 걸고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경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하나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및 공급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나와 가까운 사이였던 연예인 A가 있는데 그 A가 나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를 했고 심지어 마약을 구해오라고 뭐 지시를 하거나 또 잠든 나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박유천 씨에 대한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근데 황하나 씨의 전 남자친구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뭐 연예인 A로 박유천 씨가 거론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만 이 전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단시간에 물망에 오른 것도 좀 의아해요. 사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초 헤어졌다고 공식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난 2월에 다시 또 한 번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올해요? 왜냐하면 네, 올해요. 황하나 씨가 2월 28일에 자신의 별그램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됐는데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별일을 다 겪는다라고 박유천 씨를 겨냥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가 논란이 되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네. 일단 거기다가 황하나 씨의 진술이 더해집니다. 경찰은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으로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 씨를 직접 이렇게 적시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올해 초 두세 차례 걸쳐서 투약을 했다라고 자세하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박유천 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에 아주 강력하게 억울함을 토로했죠. 네. 네, 그 황하나 씨가 지목한 A 씨가 이제 박유천 씨로 이제 거론이 되자마자 박유천 씨가 바로 4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날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혐의가 입증된다면 은퇴를 넘어서 내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걸 보고서 아 정말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싶었거든요. 네. 본격적인 진실 공방이 시작된 날이죠.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별 후에도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결별 후에도 이 황하나 씨 때문에 힘든 시기를 자신이 겪었고 심지어 그녀에게 협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헤어진 이후에 황하나가 불쑥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하소연을 하며 들어주기도 하고 또 매번 사과하며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힘든 시기에 세상이 모두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곁에 있어준 사람에 대한 약간 책임감이나 미안한 마음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박유천 씨가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의 마약 투여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전 남녀 관계는 정말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로 그냥 하나의 추측일 뿐이지만 두 사람이 약혼까지 하고서는 정말 대대적으로 결혼할 거라고 거의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별을 택한 것에 혹시 이번 사건, 이런 일들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저는 박유천 씨의 싸움이 무고냐 무죄냐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가 법적 처벌을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하거나 진정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진술이니까? 네, 이건 진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유천 씨가 무죄를 받아도 무고로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증으로 경찰이 고소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정말 굉장한 압박이 있어서 그랬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이럴 경우에 경찰이 위증으로 고소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유천 씨가 무죄로 나와도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 옛날에 사귀었는 지금 내가 죄를 졌지만 뭐 예전에 나랑 안 좋았던 사이였던 사람을 나 공범이었습니다 얘기했는데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 사건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뭐 무고죄든 위증죄든 이게 적용이 안 그렇게 된다고요?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지목된 사람 굉장히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그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에 혼선을 주고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판 과정에서 감형이 결국 그렇죠. 감형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남부터 파혼 그리고 또 결비하고 마약 사건까지 참으로 요란한 러브 스토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정말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두 사람이 S호텔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결혼 날짜를 미룬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 호텔 측에서 호텔에서는 결혼을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받아줬는데 알고 보니 황하나 박유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텔 입장에서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수익적인 부분보다 이미지 타격이 더 크니까 그냥 이 결혼식을 진행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냥 호텔 측에서 거절한 신랑신부를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당시에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죠. 정말 결별 후에 이런 마약 진실 공방으로 이어진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사실 톱스타와 재벌가 외손녀의 만남은 타이틀만 보면 굉장히 세기의 커플이잖아요. 참 씁쓸하게 됐네요. 박유천 씨가 최근 재기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표명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박유천 씨가 이제 2016년에 그 성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좀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단 말이죠.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사회적인 질타와 뭐 도덕적인 책임감, 도덕적 죄책감이나 우울증 같은 것을 겪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그 박유천 씨 스스로도 밝혔었는데요.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현재 좀 재기 가능성에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다시 연기자로 복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2월에는 이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이 솔로 앨범을 발매했어요. 3월에는 팬들과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콘서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팬미팅, 국내외 팬들을 만나고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네, 오히려 좀 더 빨리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다시 시작하는 날인 만큼 많이 응원해달라고 한 게 불과 지난달 3월 2일 단독 콘서트 때였거든요. 실제로 작품을 고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박유천 씨의 심리적 상태가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불거진 거죠. 네. 팬들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숨어있던 한 여성 팬은요. 하늘을 가요 기도할게요. 하늘을 가요 기도할게요. 스타 박유천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이 정말 명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개 숙이지 말고 하늘을 봐요. 그 얘기예요. 엄밀히 말해서 국내 재기라고 해야 될 거예요. 특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스타의 사생활과 활동을 굉장히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이 마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식이 안 좋고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게 약물입니다. 톱스타 B씨 같은 경우도 팬들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숨어있던 한 여성 팬은요. 스타 박유천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이 정말 명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개 숙이지 말고 하늘을 봐요. 그 얘기예요. 엄밀히 말해서 국내 재기라고 해야 될 거예요. 특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스타의 사생활과 활동을 굉장히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이 마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식이 안 좋고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게 약물입니다. 톱스타 B씨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 전에 대마초를 핀 것 때문에 그때 네로라는 한류 스타였는데 지금도 일본에 제대로 입국하기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만큼 약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유천 씨와 주변에 좀 아는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일본이 현재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의 가장 큰 활동 무대고 터전인데 약물이 문제가 되는 순간 거기 활동 주자 끊기면은 정말로 연예인으로서 설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전 측근들은 조금 더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네네. 수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네, 경찰에서는 박유천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상당히 확보를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박유천 씨가 대중 앞에 나서서 눈물로 자신의 진심을 호소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놀랍긴 했죠. 그리고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 박유천 씨 출국 금지했고요. 그 4월 16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수사관 11명을 동원해서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박유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은 무엇인가요? 네, 박유천 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한 대와 신용카드 등 박스 한 개 분량의 그 증거물들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박유천 씨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황하나 씨로부터 마약을 함께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뒤에 통신 수사 등을 통해서 이들의 그 당시 동선을 확인했는데 대부분 이게 일치했대요. 그래서 16일 날 긴급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17일에 박유천 씨가 자진 출두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네, 박유천 씨가 경찰의 마약 반응 검사를 받을 당시에 채모 대부분을 제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이게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일단은 박유천 씨가 마약간이 검사를 받을 때 채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왁싱일 수도 있지만 경찰은 이게 증거 인멸 의도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수에 그 채모 대신에 다리털과 모발만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요. 바로 염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월에 소속사가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박유천 씨가 연한 황토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김포공항에서 붉게 염색한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염색을 유독 자주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왁싱이나 제모를 하고 염색을 하고 이런 게 다반사잖아요. 네, 특히 예. 가수들은 더 네. 흔한 일이죠. 근데 이런 걸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의심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박유천 씨가 조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평소 콘서트를 하기 전에 제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평상시에 콘서트 전에 가서 제모를 했었던 그동안의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했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탈색이나 염색 같은 부분도 현재 배우로 지금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음원을 냈고 또 팬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변신상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남자분들이 특히 이제 연예인이라는 직업 갖고 있으니까 제모를 당연히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제모를 하세요? 근데 저도 해보고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자세히. 그랬더니 싹 다 해요. 근데 다리나 이렇게 허벅지나 이런 데는 안 하지 않나요? 아이돌 가수들은 다 해요? 많이 합니다. 예. 하시는 원래 분들 좀 많이 많이 합니다. 봤어요. 그리고 막 네. 다리털이 좀 많거나 네. 약간 그런 분들은 조금 보기 이렇게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박유천 씨가 실질적으로 정말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무런 의혹이 없겠지만 지금 이 마약에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좀 되는 시선이에요, 지금 현재 누리꾼들은. 마약 투약 혐의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던 박유천 씨였는데요. 경찰 측에서 마약 구입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일단 한 방송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박유천 씨가 마약상에게 돈을 입금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마약이 감춰진 곳에 박유천 씨가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찾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라고 이 보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 당일 통화 내역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사실상 마약을 구입했다라고 이 보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받는 주체가 마약상이라는 거는 대중은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미 경찰이 그때 그 금액이 전달된 사람의 신원까지 확보했고 그 사람이 마약상이 분명하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또 반박을 펼 수 있을까 봤을 때 경찰이 이런 반박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또 대처를 할지까지도 모든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어떤 공식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유천 씨가 만약에 자신이 안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돈을 나는 황하나 씨가 붙이라고 해서 붙였다. 황하나 씨가 가져달라고 그래서 갖다 줬다. 이렇게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연루해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더라도 박유천 씨는 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황하나 씨가 마약을 한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모든 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본인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는 마약인지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본인은 마약인지 몰랐고 이 친구가 마약을 한 건지도 몰랐기 때문에 나 이러이러한 물품 좀 샀으니까 돈 좀 보내줘라고 보냈고 갖다 줘라고 해서 가져온 거지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 근데 상식적으로 뭔지 모르고 배달해 주는 거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박유천 씨가 1차 그 간이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3주 뒤에도 역시나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본인이 투약한 거는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마약을 구입했다라는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저는 국내 연애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기자회견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한데. 근데 CCTV를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CCTV가 있는 데서 했을까요? 이 영상이 확보된 게 사실이라면은요, 아마도 굉장히 이른 시기에 확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박유천 씨를 참고인이 아니라 그냥 황하나 씨의 진술 중에 등장한 참고인으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피의자로 적시하고서는 소환을 했거든요. 그거 자체가 자신들이 자신 있는 어떤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 증거가 바로 저 CCTV 영상이 아니었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경찰 수사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한쪽이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박유천 씨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자회견 이후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대중을 우롱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명이 끝이 났다라고 아주 잔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황하나 씨가 어떤 이별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런 박유천 씨에 대한 거짓 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황하나 씨는 일반인이고 박유천 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거짓 진술이라면 박유천 씨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을 나에게 시켰다라는 황하나 씨 주장, 그리고 마약은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다라는 박유천 씨, 이렇게 정말 극과 극의 어떤 주장을 서로 펼치고 있는 진실 게임이 머지않아 이제 결말이 날 예정인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연예인들이 하면은 더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기사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했을 경우에 분명 그게 사회적인 파장이 더 크게 미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처벌을 받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취미를 공유하기 힘들고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더 쉽게 그런 마약의 유혹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약의 종류별로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약 크게 이제 업 계열이랑 다운 계열이랑 이제 환각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죠. 아니, 뭐 이렇게 잘하세요? 논문을 하나 내세요. 그러니까 업 계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막 사람 기분이 막 거예요. 다운 계열은 사람을 쭉 늘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각적은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을 막 보게 해주는 이런 건데 종류별로 하는 경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깨열로 접했던 연예인, 그러니까 그 연예인한테 도대체 왜 해요? 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수였는데 이 연예인이 하는 얘기가 무대가 끝난 후에 이 허무함과 공허함이 너무 크대요. 그러니까 몇만 명, 몇천 명이 사람들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끝나고 나서 그냥 차에 몸을 싣고 집으로 가는 그 1시간의 시간이 너무너무 그 괴리가 커서 그때 너무 좀 그게 힘들었던 것 같다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됐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뉴스 보다가 요즘에 SNS로 인터넷으로 그렇게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처음 듣고서 되게 놀랐었어요. 실제로 타고 가면은 실제로 그 사이트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박유천 씨와 또 별개로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황하나 씨는 이미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요. 2015년에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을 했었고요.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 긴급 체포가 된 거죠. 네. 근데 참 이게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긴급 체포된 곳이 정신과 폐쇄병동이라고. 네네. 황하나 씨는 이제 성남의 모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걸 이제 체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황하나 씨를 빨리 못 잡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이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외부인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법상 입원해 있는 환자의 신상도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도 SNS를 그렇죠. 몰랐어요. 김치를 팔았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SNS를 계속 했나 보죠. 그럴 수 있죠. 휴대폰이 금지는 아니니까. 일단 병명이 밝혀졌는데 정동장애라고. 정동장애가 뭔가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거나 너무 우울한 이런 좀 기분 장애. 기분이 심하네. 지금 그것만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고 병원 측에서는 뭐 약간 폭식을 엄청 한다 뭐 이런 식의. 긴급 체포돼서 구속 수사 엿새 만에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검찰 송치 중에 경찰서를 마치 패션쇼 마냥 옷을 계속 갈아입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네, 경찰서에서 이렇게 체포돼서 이렇게 가는데 옷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체포돼 있는 상태예요. 예, 경찰서 옷을 이렇게 계속 원래 갈아입을 수 있나요? 물론 이게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대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하나도 없고 본인이 요구하면 가능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빨간 후드, 뭐 광택 찰랑찰랑한 뭐 롱스커트, 그 다음번에는 너무 화사한 핑크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죄의식이 없는 거 아니야? 어쨌든 자기가 인정했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거 일단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옷을 일일이 갈아입을 생각을 못 합니다. 그쵸. 게다가 그 중에 한번 입었던 옷은 황하나 씨가 본인이 SNS에 한번 팔았던 옷이거든요. 그 옷 샀던 사람들은 또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보면서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은 그냥 법적으로 뭘 할 건 아니지만 조금 어이가 좀 없었어요. 전형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관심 피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뉴스도 제일 웃기는 게 체포된 사람 그 패션을 자꾸 이렇게 집중 조명해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좀 다루는 것도 그게 좀 뭐냐면 웃긴 것 블레임 룩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신창원이 탈옥했을 때 그 사람이 무지개 떡 같은 옷을 입고 나왔었는데 이게 엄청난 원래 명품이었는데 정확히는 짝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시에 굉장히 이 옷을 많이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국정농단 때도 구두가 하나 딱 남겨져 있었잖아요. 신데렐라의 구두처럼. 근데 이게 피모사 구두여가지고 그게 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입는 옷을 하나씩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블레임 룩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에요. 블레임 룩에 우리가 이제 뭐 옷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집중해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왜 폐쇄병동에 들어갔었냐는 한번 좀 볼만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수사 회피랑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상 참작의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회피라는 거는 사람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폐쇄병동을 택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수사를 좀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마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치료를 좀 받으려고 그랬다. 나중에 법원 같은 데서 주장을 하게 되면 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황하나 씨는 이런 선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이 되었던 재벌가 봐주기 수사 의혹도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블로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을 당시 2015년이죠. 그때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야라고 말했던 어떤 그 녹취록 파일이 공개돼서 네.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강하야, 괜찮았냐? 이제 와서 이제 도리한 그 베프 발언은 사실 내가 홧김에 어떻게 조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홧김에 한 말이라고 밝혀서 조금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대문 경찰서에 아는 사람은 없고 상대방이 대화 도중에 부장검사를 운운하니까 홧김에 나는 이 사람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늘상 뭐 이렇습니다. 네,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 2015년 8월에는요.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찰팀도 아니고 사이버서팀도 아니야 나는. 경찰은 이제 그 상황실 견학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황하나 씨가 큰 소리로 울고 있었기 때문에 경무과장이 달래기 위해서 과장실로 데려갔다라고 하는데 상황실에서 견학하는 것 자체도 뭐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울었다고 해서 경무과장이 뭐 이렇게 데려가 달래줬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한번 해봐요, 한번. 아니 제가 이제 의무경찰을 또 했었지 않습니까? 경무과장님이 그 서장님 다음이에요. 그분이 누구를 울어서 달래줄 정도의 그런 보직이 아니에요. 솔직히. 보통 막 이렇게 성인 여성이 가서 막 너무 겁나서 울고 그러면 어떻게? 아 그러면 이제 그 직원분들이 뭐 달래주겠지. 이거를 경무과장실에 데려와서 민원실에 달래줬다. 있는 여경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렇겠죠. 해주겠죠. 경무과장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실에 견학 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의외고 아이들이 이제 견학 가는 코스는 경찰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길 보면 돼요. 그 와중에 황하나 씨는 사진도 찍어서 올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울다가? 그걸 카메라를 꺼낼 때 찍을 때 가만히 있어. 그 댓글들이 이런 거예요. 진짜 댓글들이 대부분 야 견학하려면 울어야겠구나 경찰서 가서 이런 댓글이 수두룩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회 상황도 사실은 좀 딱히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를 따라주면서 안정을 유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황하나 씨가 저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또 데리고 가서 그 상황실을 또 뭐 보여주고 그랬다고 하는 건데 의무경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경무과장님은 많이. 아 제가 그 이제 그 대장을 모셨기 때문에 그 고위직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체계를.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제 모든 걸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경찰서라는 곳은 이 배려를 해주는 곳이 아니고 진상을 파악하고 수사라는 곳이죠. 수사라는 곳인데 네. 이 봐주기 수사가 새롭게 드러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10일이었는데요.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그리고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황하나 씨와 조모 씨 등 8명에 대해서 그 마약 판매 및 투약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했지만 조모 씨 1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이제 황하나 씨와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그 담당 경찰관입니다. 네. 부실 수사 내용도 함께 밝혀졌나요? 네, 해명이 참 우픈데요. 이게 지금 봐주기 수사 의혹이잖아요. 이건 사실 유착 의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경찰이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전 이 해명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민주노총 집회가 많아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빠서 그랬다는 바빠서 민주노총 집회가 많아서 바빠서 그랬다. 다른 해결할 문제들이 많아서. 근데 왜 민주노총을 굳이 언급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일단 뭐 각종 안 좋은 이슈로 재벌가 외손녀라는 타이틀이 연신 오르내리는데 일단 기업 차원에서는 계속 이렇게 뭐 자신들의 기업이 언급이 되는 거에 대해서 두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해당 그룹에서는 어떤 움직임이나 좀 뭐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뭐 선을 그었죠. 일단 뭐 황하나 씨가 창업주 외손녀라는 건 사실을 인정을 했지만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황하나 씨가 사적인 자리에서 N사에 대해서 언급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요. 누구한테 지금 전달이 됐는지 알아? N사 회장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의사와 부모님까지 쑤셔놓고 우리 쪽에서 어떻게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지인한테 얘기한 정황이 있어요. 사실 이러한 얘기는 경찰이 개입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상황인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지난 2015년 지인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까지 도왔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네. 4년 전이에요. 2015년 9월인데 당시 대학생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바로 이게 황하나 씨입니다. 네. 근데 조 씨는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황하나 씨는요 당시에 경찰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모 씨의 판결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황하나 씨가 필로폰을 0.16g씩 3번에 걸쳐서 조모 씨의 팔에 주사를 놔줬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로폰 0.16g만 해도 사실은 최소 성인 서너 명이 할 수 있는 양인데 그것을 그 여성이 혼자서 다 했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입을 모으긴 합니다. 형을 줄여주기 위한 조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0.5g이면 한 10번 정도에서 많게는 한 15번까지 가능한 정도 수준이에요. 0.03에서 0.05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 무게 마약을 거래를 했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더 엮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0.16g씩 굉장히 과다한 양을 9시간 만에 3번에 나눠서 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다 끝내버렸다. 이렇게 범죄를 축소를 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경찰 조사의 판결인 거예요. 네, 황하나 씨의 마약 흔적 지우기 정황이 또 있다고요. 지난해 SNS에 탈색 2번이랑 염색을 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뭐 또 쇼커트를 했었던 그런 사진을 올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날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신청한 황하나 씨의 이 마약 수사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확인이 돼서 의심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마약 투약한 공범이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마약 하셨나요? 쌀국수 뚝배기 국물도 얼큰하네. 뚝배기 한두 팩이 야칠래예. 과거에도 투약 사실 있으시다는 사실입니까? 실망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친근한 이웃 아저씨 같았던 미국 변호사 출신 방송인 하이일 씨.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네. 로버트 할리 씨 사건을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로버트 할리 씨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면은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를 했고요.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예능 프로그램국 광고에서 굉장히 유창한 부산 사투리랑 한두 팩이 야칠래예. 많은 입담을 선보이면서 인기를 얻은 방송인이죠. 네. 사실은 뭐 좋은 아버지 또 좋은 남편 보수적인 신념을 갖춘 선교사로 대중들에게 인식돼 있기 때문에 사실 충격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약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4월 8일이었는데요. 할리 씨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주차장에서요. 마약류 관련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9일 새벽에 수원 남부경찰서로 압송이 됐습니다. 네. 로버트 할리 씨는 어떤 경로로 마약을 구하게 됐을까요? 일단 온라인이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 유통을 단속하던 이 경찰이 할리 씨가 지난달 온라인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데요. 마약상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필로폰을 이거 구입하는 게 이렇게 쉬웠을까요? 예. 이른바 던지기 방법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황하나 씨도 이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면 사실 IP 추적도 되고요. 이체한다, 위체한 그 기록도 남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또 아닌가 봐요. 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보안성이 높은 독일의 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했다고 그럽니다. 네. 할리 씨는 그 필로폰 구입 대금 70만 원을 보낼 때도 이 증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금을 무통장 입금을 했는데
이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할리 씨가 입금 당시 찍힌 이 은행 폐쇄로 영상을 찾아낸 거죠. 네. 로버트 할리 씨는 단독으로 마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공범이 있을까요? 연예인 마약 사건이 나면 모두들 궁금해요. 정말 혼자 했는지 공범은 없는지. 그런데 경찰이 은행 폐쇄 회로를 확인해 보니까요. 당시 할리 씨가 마약생에게 돈을 보낼 때 함께 있었던 A 씨가 있는데 이 외국인 A 씨를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일 뿐 연예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요. 경찰은 이 외국인 A 씨를 공범으로 보고 추적에 나서는 한편 마약 판매와 유통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로버트 할리 씨는 공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 전혀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같이 투약하신 분 계신가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죄송합니다. 혹시 함께 투약하신 분 계신가요? 과거에 그 투약하신 거에 대해서는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한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약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실망하신 국민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한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약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우와. 2017년과 18년에도요,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 무혐의 처리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혐의를 뒷받침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번엔 증거물 확보도 양성 반응도 되게 빨리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로버트 할리 씨가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숨긴 것인지, 아니면 뭐 수사가 조금 부실하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리꾼들 사이에서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과거에는 로버트 할리 씨가 뭐 머리를 삭발하거나 주요 부위의 털을 다 제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경찰 조사에 응했다고 그래요. 이번이 그렇게 치면 벌써 세 번째 조사인데 과거의 압수수색에서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서 두 사건 모두 불기소로 종결됐지만 이번에는 뭐 미처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군요. 로버트 할리 씨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찰은 지난 10일 상습성을 의심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을 합니다. 증거 자료가 이제 대부분 수집돼 있는 데다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수사가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언론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환일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선교사, 그리고 법조인, 유명 방송인, 그리고 뭐 학교 이사장까지도 언뜻 봐서는 정말 마약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직업군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 모든 직함을 가진 채 마약 피의자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참 많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할리 씨가 요즘 또 활동을 다시 시작해갖고 굉장히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일단 편집돼서 방송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또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지금 마약 사범으로 입건된 이 할리 씨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 그 부모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정말 논란이 되고 있다는 데에서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학교의 교사들의 과거 일탈 행위까지 세세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아동 추행 혐의로 국채 수배된 용의자가
교사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1년 계약을 하고 이제 2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출국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학교의 그 또 다른 교사가 지난해 국제 우편으로 대마 1.2kg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이 양이면요, 무려 2,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2,500명?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뿌려졌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이런 경우가 사실 뭐 국내 학교에서 뭐 일어날 수 있을까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고 학교 안팎에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일탈 행위가 이어지는 데는 교육 당국의 무관심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2000년 8월에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각종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초중고 과정을 다 운영을 하는데 학력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정 결함 보조금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교육청이 1년에 1회 정도 실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 선생님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선생이 어떤 그 전과를 갖고 있는지 그 전력이 무엇이는지를 전혀 일단 모른다는 그 맹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외국인 선생들의 어떤 그 법적인 도덕적인 해이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검증 과정에서 그 외국인 선생님들이 그 누락시킬 수가 나라에서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전과가 있는 경우에 그게 조회가 가능한가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식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외국인 교수들을 데려올 때 그런 범죄 경력 조사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사실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인가 학교라든지 사설 학원 이런 데서는 뭐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좀 어렵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 사법 당국에 뭐 항의할 수 있는 게 전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범죄를 뭘 저지르고 왔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도 많죠. 로버트 할리 씨의 학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교사는 전과, 성 비유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국인과 달리 사법적 접근이 어렵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 마약 사건을 계기로 해당 외국인 학교의 입학 관리, 학사 운영, 공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모든 외국인 학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일단 로버트 할리 씨가 이런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에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같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로버트 할리 씨와 불과 한 달 전에 같이 녹화를 친분이 했었거든요. 있어요. 네. 친분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건 나오고 나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로버트 할리 씨하고 마약하고 전혀 그런 느낌의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 방송하실 때도 굉장히 성실하셨고. 워낙 푸근한 아버지 이미지. 네. 또 최근까지 예능 활동을 계속 하셨어가지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충격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저는 로버트 할리 씨하고 꽤 자주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일이 있을 때 뭐 가끔 지인들하고 같이 맥주 한 잔도 하러 저희 가게 오기도 하고 뭐 이래서 되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는 저희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할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정적인 이미지에 게다가 이분이 잡힌 곳도 그냥 주택가였거든요. 로버트 할리 씨가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그런 생활 곳곳에 마약이 쉽게 침투해 들어오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더 충격인 것 같아요. 네, 앞서 말했듯이 버닝썬 게이트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정준영, 승리 씨의 단톡방에서
이번엔 마약 투약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화들이 발견됐다고요? 네,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승리, 로이킴 등이 속한 이 단체방에서 마약류를 뜻하는 은어가 수차례 언급됐다라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을 하고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기, 캔디, 이 단어를 들으면 뭐 어떤 연관 검색어가 생각이 나세요? 고기? 고기는 그냥 고기를 고기. 먹으면 네, 고깃집에서 알겠는데. 이제 박하사탕을 주죠. 누룽지 사탕을 주기도 하고요. 맞네. 고기 먹으면 캔디 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고기 먹을래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이긴 해요. 근데 네. 캔디 먹을래는 솔직히 남자들이 없는데? 캔디를 언급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H.O.T에 캔디가 있는데 네, 정준영, 승리 이 단톡방에서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로 고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 엑스터시 핵성 마약을 뜻하는 단어로 캔디라는 이 은어가 사용된 정황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경찰이 일단 확보한 이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고기 먹을래? 오늘 사탕 먹자. 식의 대화를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마약 사범들이 쓰는 마약 은어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걸 봤을 때 마약 투약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인데 마약 혐의에 관련된 증언이나 증거들이 더 있나요? 정준영 씨와 가까운 A 씨의 증언인데요. 대화방 멤버가 여자친구와 캔디를 먹었다 이런 대화를 나눈 걸 본인이 듣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캔디가 원래 몰리라 불리는 그 엑스터시 합성 마약인데 알약 모양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캔디구나라고 느껴져서 이 은어로 캔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A씨가 2016년 10월경에 그 단톡방에서 고기 먹자라는 대화가 오간 거를 직접 봤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친분이 있던 그 대화방 멤버 중에 한 명이 우리 친구들은 대마초를 고기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A씨에게 그 대화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대화방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가 사용된 만큼 마약 의혹 수사도 뭐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근데 본인들이 진짜 뭐 고기랑 사탕 먹었는데요, 은어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게 혐의가 잡힐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 경찰이 이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 캔디 썼다고 해서 이 사람들 마약했구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마약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로 쓰이는 여러 은어들을 이 사람들이 좀 지속적으로 써왔고 특히나 그들이 썼던 그 시점에 예를 들면 그 마약을 같이 했던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인 진술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그건 이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마약 관련 은어는 여러 은어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찌 보면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모임, 그 그룹에서만 따로 쓰는 은어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는 캔디가 아니라 무슨 쿠션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들끼리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은어라는 것을 사실 경찰이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고요. 이들은 자기들의 대화방이 외부에 노출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직접적인 단어가 아니라 고기나 캔디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것 자체도 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 승리 씨가 요거를 이제 만들고 이제 단톡방 다 나와라 이거 없애게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준영 씨만 여기에 안 나가고 계속 있어서 이게 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 방을 다 나가면 이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기록이 없어지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간이 좀 약간 확 줄어들죠, 기간의 오랫동안.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깨톡 복구를 맡기면 그 대화창을 나가거나 그 대화를 일일이 하나씩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과폰의 경우에 복구가 반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가거나 방을 나간 경우에는 이 사과폰의 경우는 복구 확률이 50대 50이다라고 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 주기적으로 이 방을 세탁? 청소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우리 한 번씩 나가서 방 폭파하자라고 다들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 건데 정작 정준영 씨만 혼자서 끝까지 안 나가고 그 방을 계속 다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중에 잠깐 나왔는데 요즘 방폭이라고 자주 해요. 근데 방폭을
여기서도 정준영만 남아있었으니까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좀 젊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또 친구들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동시에 열고 동시에 나가는 걸 한대요. 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법까지 공유하는 그런 일도 있다면서요? 예.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에 그 마약 검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당시 대화방 멤버인 B 씨가 대마초 흡연으로 수사기관에 걸렸을 때예요. 이제 뭐 여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면은 모발 검사가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수액을 오랜 시간 맞으면은 역시 소변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다. 이런 그 마약 검사를 피하는 방법 이런 팁들을 이 공유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정준영 단톡방은 범죄 종합 세트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끔찍한데 마약 의혹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마약 의혹 수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최근까지 뭐 한 1, 2주 사이까지 계속해서 마약을 했다면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한 뭐 1, 2년 전의 일로 그냥 끝난 상황이라면 그 당시의 정황을 경찰이 밝혀내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본인들 스스로가 저는 그때 마약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마약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지 않는 이상은 이건 도저히 밝혀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적인 분노로 어쩌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도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마약을 입증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투약을 했는지 입증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1차 조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국가수 결과에도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수사 진행이 힘들 수밖에 없죠. 정황 증거밖에 지금 없잖아요. 자, 승리와 버닝썬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계약을 해지하긴 했지만 YG도 이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버닝썬 게이트가 시작된 후 지금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뭐 성매매, 경찰 유착, 마약, 세금 등 뭐 사안들이 워낙 거대하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태의 본질보다는 정준영 단톡방 멤버 그리고 그들의 추락이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본질은 왜 안 건드냐, 본질은 언제 나오느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정작 이 폭풍의 눈과도 같은 승리라는 이 존재는 승리 씨는 단 한 건의 혐의도 송치되지 않았어요. 승리의 거액 탈세 정황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묻혔던 YG의 과거 탈세 혐의까지 지금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요. 그 YG가 운영하는 클럽이 하나 있어요. 풍문쇼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그 러브 시그널이라는 클럽인데 이곳이 탈세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실 YG의 책임이 더 이제 좀 무거워졌는데 그럼에도 지금 해명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거든요, YG는. 사실 이게 승리가 운영하는 곳으로 홍보가 됐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YG의 수장인 양현석 씨인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클럽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했는데 클럽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클럽이 더 세금이 무겁기 때문인데 이번에 탈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달 떠들썩했던 YG의 세무조사에 관해서도 지금은 사실 잠잠해요. YG의 특별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난 3월 20일이죠. 그 대통령님께서 직접 수사를 해라라고 강력하게 시사를 했는데 바로 YG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양현석 대표 차명클럽 등 탈루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 조사 사국소관에 이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던 일이에요. 전례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클럽 세금 탈루 의혹, 소속 아티스트들의 해외 공연 수익을 축소해서 신고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을 써서 역외 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 세무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2008년에는 28억. 그리고 2016년에는 35억 가량의 추징금을 통고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YG는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있거든요. 네. 이 기업 입장에선 검찰보다 국세청이 더 무섭다고 하던데 YG의 세무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언제쯤 나온다고 예상하긴 힘들고요. 적어도 아무것도 없이 발표하긴 힘들 겁니다. 왜냐면 YG는 한 3년 정도 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었고요. 이번엔 비정기 세무조사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물론 문제가 없으면은 안 나오는 게 맞지만은 이 정도까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밝히겠다고 들어갔으면요, 국세청 입장에서도요, 뭔가 손에 잡힐 만한 거리는 어느 정도 보여줘야지 대중을 또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승리와 버닝썬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된 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승리가 유인석 씨와 함께 설립한 투자회사가 유리홀딩스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또 함께 세운 클럽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몽키 뮤지엄이라는 곳인데, 이 몽키 뮤지엄이 그 승리가 운영하는 버닝썬과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이제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버닝썬이 몽키 뮤지엄에 2억 원 정도를 준 정황이 있는데, 일단 경찰은 이거를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이거 횡령 혐의로 추가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 버닝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계속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포착한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버닝썬의 영업 직원인 MD 명의로 된 15개 대포 통장이 있고, 이 통장에 약 6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 일부가 승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뱅의 승리가 뭐 생활비가 없을 리는 없고 억대의 횡령 자금을 어디다가 썼는지 이 돈 사용처가 좀 궁금해지는 건 사실이네요. 네, 뭐 일부 누리꾼들은 버닝썬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쓴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의혹도 있고, 경찰도 역시 아직 돈의 그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017년 필리핀 그 승리 씨의 생일 6억 파티에 혹시 쓰여진 거 아니냐라는 조사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대포 통장 뒤에 엄청난 관리자가 있다고요? 네, 버닝썬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대만인 린사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린사모의 금고지기인 안모 씨가 이 대포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요, 돈을 많이 쓰고 차액을 이제 돌려받는 식으로 세탁을 했는데요. 린사모가 일단 버닝썬에서 주문한 술값의 2~3배에 달하는 돈을 낸 다음에 대포 통장을 통해서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자금 세탁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리고 이 돈을 다시 국내 부동산에 투자를 했지만 관세청에 어떤 현금반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거 전형적인 좀 자금 세탁 방법이잖아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가장 궁금한 건 대만에 있는 린사모, 우리가 조사나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초기에 10억 원을 투자한 그 린사모 역시 이 금고지기 안 씨가 대포 통장을 관리한 만큼 이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은 린사모의 대만 내 주소를 확인해 국제 우편 및 이메일로 경찰 출석 요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승리는 왜 린사모 같은 건물들과 함께 하는 걸까요? 린사모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아마 많은 돈을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텐데, 사실 클럽 사업을 한다는 것이 뭐 한두 푼 드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 승리 씨가 사업적인 포부가 좀 아주 컸던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사업의 부침에도 안정적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특히나 한국 사람이라면 조금 더 뭐 그런 일들이 드러날까가 걱정이 될 텐데, 외국 사람이라면 훨씬 더 그런 부담이 좀 적을 테니까 아마도 린사모 같은 경우 우리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서로의 요구, 필요 같은 것들이 잘 맞은 경우가 아마 린사모와 승리 씨의 합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횡령으로 넘어갔는데, 승리가 이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매매나 다른 지금까지의 혐의를 받았던 범죄들은 사실 증거가, 정황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힘든 류의 범죄였지만, 횡령은 명확히 증거가 만약에 발견이 됐고 추적이 된다면은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실질적인 그 실명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쫓다 보면은요, 결국은 그 끝에 승리가 있다면 승리에게 그 혐의를 충분히 이렇게 입증할 만한 그런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승리 씨는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요. 네, 승리가 직접 언급한 것은 없고요. 뭐 변호인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의 말만 전했습니다. 네. 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새로운 구설수에 휘말린 스타가 있습니다. 배우 최민수 씨가 재판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배우 최민수 씨가 2018년 9월 17일 낮 1시 여의도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최민수 씨가 해당 차량을 추월해서 급제동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죠. 최민수 씨는 이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그 최민수 씨 측이 주장하는 거는 상대차가 먼저 사고를 냈다는 건데요. 이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민수 씨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총 5개였는데 해당 상황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되게 근데 신기하네요. 요즘은 블랙박스 없는 차들이 없거든요. 거의 네. 있는데 앞, 뒤, 옆 하다못해 진짜 이렇게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찍힐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안 찍혔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항상 그렇지만 사건은 공교롭게 발생을 하거든요. 사고 당시 최민수 차량 양쪽 다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민수 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A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요. 사고 직후에 블랙박스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경찰이 블랙박스 A 씨가 제출한 그 블랙박스 복원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판독이 불가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을 뿐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증거가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죠. 누가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근데 블랙박스는 없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어떤 욕설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블랙박스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렵지만 차량 앞쪽의 범퍼가 그 앞에 있던 뒷차량의 뒷범퍼랑 맞았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옆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러면 그 정도로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페인트라도 묻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아주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최민수 씨 주장은 그 파손된 게 내 차량하고 부딪혀서 파손된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밝히는 데는 블랙박스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서로 이게 전혀 페인트도 안 묻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면. 구부러져 있다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최민수 잘못이 아닌 거고 만약에 조사를 해봤는데 최민수 씨의 범퍼 페인트가 이쪽에 묻어 있다거나 최민수 씨가 들어간 부분과 이 사람의 들어간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높이라든지 이런 걸 재보면 이거는 뭐 무슨 과학수사 수준도 아닌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나오셨어요? 왜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손괴는 나중에 이제 최민수 씨가 급제동을 앞에 다시 막으면서 부딪힌 거에 대한 거고요.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건 1차 접촉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1차 접촉을 밝혀주는 게 블랙박스인데 1차 접촉이 있었다면요. 최민수 씨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 차량이 앞을 이렇게 쓸고 갔고 2초간 정차를 했다는 얘기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부딪힌 걸 인지했구나 싶었는데 차량에 가니까 본인이 쫓아갔다는 건데 접촉이 있었는데 그냥 가서 쫓아간 거는 뺑소니를 잡으러 가는 게 맞는데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이 차가 껴든 게 화가 나서 쫓아간 건 이건 무조건 보복 운전이거든요. 근데 이 1차 접촉을 밝히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블랙박스가 없어도 그 현장에 무슨 건물들 보면 다 CCTV 그렇죠. 다리도 있고 지나가는 아니면 차량도 있고. 지나가는 다른 차량에 블랙박스도 있을 만하고 이게 사실 이 정도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라면 그런 수사기관에서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5개가 있는데 5개 모두 해당 상황은 찍히지 않았다는 다. 뒤에 또 CCTV. 그래서 제가 되게 말씀드린 겁니다. 신기하다. 공교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재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두 차주는 결국 재판장에서 만나게 됐죠. 네, 맞습니다. 10일 오전 11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법정에서도 판사의 직업 물음에 뭐 배우요 한다던가 그냥 뭐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아내를 바라보며 웃는 등 뭐 형님 최민수다운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뭐 본인이 죄가 진짜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재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의 거룩함이나 경거망동함에 대해서 어떤 신중함,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신경을 밝혔고요. 이날 그 부인 강주은 씨도 같이 방청을 했는데 첫 재판은 20분 만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강주은 씨가 재판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면서 근데 우리는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을 응원한다는 얘기긴 하죠. 네. 자, 현재 최민수 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요. 재판 중인 상태라서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양측에서는 피해자와 동승자 그리고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차량 정비사 그리고 목격자까지 이렇게 총 4명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으로 예정이 됐어요. 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을 해볼까요? 각자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니까 법원도 판단하기 어려울 건데요. 결국은 증거주의인데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럼 뭐겠어요?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하죠. 다음 재판 때 증인이 4명이나 나오니까 그 4명이 어떤 증언을 하냐에 따라서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수 씨가 기본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최민수 씨가 현재 아마 피고가 되는 것 같고요.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와 달라져서 아무리 내가 좀 억울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그 위협운전을 한다든지 상대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행동 이런 것들은 요즘 용납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아마 최민수 씨한테 저는 훨씬 더 좀 불리한 상황이 현재는 맞는 것 같다. 최민수 씨는 지금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법정에 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민수 씨 측은 어쨌든 자신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이번 고소로 존엄성이 훼손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연예인이라서 더 과장되고 사건이 부풀려지고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연예계를 강타한 별의별 마약 스캔들부터 버닝썬이 쏘아올린 탈세 논란까지 풍문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풍문으로 들으시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핫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